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바라보면 호재 요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긴 연휴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양대 시장 모두 힘을 내지 못하면서 출발은 했지만 지금은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는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지수는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 점을 하나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밀리의 서재가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더블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IPO 시장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조금 살아난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연휴가 지나고 나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게 됩니다. 이 점도 저희 방송과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김미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이어지게 되면서 소상공인들 빚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오늘 이를 방증하는 자료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소상공인연합회 소공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7.6%가 현재 대출금 상환으로 힘들다고 응답했습니다. 앞서 소공연은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소상공인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금융실태 조사 결과를 진행했는데요. 10명 중 8명 이상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악화된 경기 상황이 길어지면서 부채가 늘어난 데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까지 대폭 증가된 영향이 큽니다. 실제로 지난해와 비교해 대출 잔액이 늘었다는 응답자가 60%, 줄었다가 15%, 비슷하다는 25%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매출과 영업이익은 이를 감당할 만큼 충분하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500만 원 미만이 32.6%,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19.4%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월평균 매출액이 낮을수록 고금리인 3금융권 이용을 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은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경제적 기반이 약한 중저소득층 소상공인에 대한 대처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점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네, 우선 대출 관련 애로사항으로는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가 46%로 가장 컸습니다. 이어 대출 한도 제한에 따른 추가 대출 불가가 31%, 복잡한 대출 절차 및 구비 서류가 8.8% 등의 순이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금리 우대를 통한 이자 절감이 51%, 대출 원금에 따른 장기 분할 납부가 46%, 소상공인 업종별 맞춤형 대출 상품 개발이 2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올해 3월 말 기준 소상공인 대출 잔액은 1,034조 원인데 반해서 이 정부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지원을 받는 여신은 85조 3천억 원에 그쳐 전체 대출의 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상여금 어떨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네, 한 설문조사 결과 올해 직장인 절반 이상이 추석 상여금을 받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최근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7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응답자의 55%가 추석 상여금을 받는다고 응답했습니다. 평균 상여금은 46만 4,185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상여금을 받지 않는 직장인 가운데 36%는 상여금 대신 명절 선물을 지급받았다고 응답을 했고요. 또 매출 감소 등 경영 상황이 악화돼서 상여금이 없다고 답한 비율도 15%에 달했습니다. 일부 대기업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올해 추석 상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4월 노사협의회와 임금 협상을 하면서 올해 명절 상여는 월급에 포함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상여를 따로 받았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원래 명절 상여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공무원의 경우 명절 상여비가 기본급의 60%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번 추석의 경우 10년차 경찰은 190만 원, 국회의원은 400만 원 가량의 돈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소식도 추석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오늘이 연휴 하루 전날인데 이날부터 귀성길에 오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연휴가 긴 만큼 이동하는 인원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오늘을 포함해서 일주일간 이동 인원을 4,022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7%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575만 명이 이동하는 셈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이용할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가 92%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은 하루에 약 531만 대가, 추석 당일에는 약 627만 대의 승용차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전망입니다. 네, 고향 가시는 분들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 바로 도로 사정일 겁니다. 가장 막히는 시점은 언제일지 궁금하고요. 지역별로 예상되는 소요 시간 어느 정도로 예측되고 있나요? 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우선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28일 오전 10시에서 11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인 30일 오후 2시에서 3시, 10월 1일 오후 3시에서 4시를 선호했고요. 날짜별로는 추석 당일인 29일과 다음 날인 30일이 귀성과 귀경, 여행 출발일이 집중돼서 가장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구간 최대 소요 기간은 귀성의 경우 서울에서 부산까지 10시간 10분, 서울에서 목포가 10시간 40분 등으로 추정됐고요. 귀경은 부산에서 서울이 8시간 40분, 40분, 목포에서 서울이 6시간 55분으로 예상됐습니다. 연휴 기간에 이용량이 가장 많을 고속도로는 경부선이 꼽혔고 서해안선과 호남선, 천안, 논산 구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추석 연휴에는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단 엿새간 연휴 가운데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추석 전후로 단 나흘만 해당되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즐거운 추석 귀성 귀경길입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소상공인부터 추석 관련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 김미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9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연휴를 앞두고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한데요. 간밤 미국 증시는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에 또다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 넘게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고요. 또 반도체 관련주도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7% 넘게 빠지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약보합권 내외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여전히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 반전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현재 0.77%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오늘 업종별로 살펴보면요. 어제보다는 상승하는 업종의 수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업, 기계 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오늘 2447선에서 시작해 2462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다시금 내려오면서 0.26% 빠진 2456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보이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돌파하면서 연내 연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인데요. 776억 원 넘게 팔아내는 모습이고요. 기관 역시 39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데요. 1,0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9거래일 만에 빨간불 켜냈습니다. 코스닥 오늘 업종별로 살펴보면요. 인터넷, 정보기기 업종에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알테오젠 오늘 장중 11% 넘게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821선에서 시작해 등락을 계속해서 보였는데요. 현재는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0.78% 상승한 834선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도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은 7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4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IT 종합, IT 하드웨어 쪽에서 강한 매도 흐름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기관만이 500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섹터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입니다. 시장이 상승 모멘텀을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 상승 탄력 받아내고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 파마를 필두로 오늘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약품 오늘 2% 넘는 강세 보이고 있고요. 알테오젠 어제 21% 넘게 빠지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9% 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올 바이오 파마, 미국의 협력사가 임상 1상 결과가 훌륭했다는 발표를 하면서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간 모습입니다. 현재까지도 상한가 풀리지 않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품 나보타가 상반기 매출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오늘 9% 넘는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섹터 엔터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에 대한 투심이 얼어있는 모습입니다. 인기그룹 블랙핑크와 YG 엔터테인먼트의 재계약 불화 문제가 장기화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K엔터주의 구조적 리스크로 비화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엔터 관련주 일제히 파란불 켜내고 있는데요.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브 2% 넘게 빠지고 있고요.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랙핑크와의 재계약 문제가 있는 JYP 엔터 0.27%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SM 지난달에 신인 보이그룹 데뷔를 했었는데요. 오늘 2.8%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YG 플러스도 오늘 1% 넘는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현명하게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무기한 유예 조치를 통보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반도체 업계의 중국 사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다만 미국 의회 예산안 처리 실패로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가 발생할 경우 통보 시점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반도체 섹터 전반에서는 살펴봤을 때 대체로 상승세가 조금 더 우세한데 혼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수는 엇갈리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반도체 섹터 내를 좀 살펴보면요. 시스템 반도체가 가장 큰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0.74%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 장비와 그리고 재료 부품 섹터에서도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보합권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대표주는 지금 또 약보합권을 띄고 있거든요. 일단 최근 시장의 조정 속에서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반도체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시장이 너무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 시장에서 뭐 칩셋 미디어 같은 전거래일서부터 이슈가 있었던 개별적인 종목 같은 경우에야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일부 종목군들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대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약세를 띠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에서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긍정적인 이슈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2분기 저점 딛고 계속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온다. 반도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게 나오고 있고 특히 디램 현물 가격이라든지 낸드 쪽에서의 반등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게 계속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섹터를 반도체 섹터로만 볼 것이냐 혹은 반도체를 시장 전반적으로 볼 것이냐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반도체 섹터 개별적인 부분보다는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네. 사실이죠. 아무래도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이고 삼성전자 하면 곧 우리 증시를 대표를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는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그 주가 향방에 따라서 반도체도 일정 부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시장이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네. 우선 우리 증시로만 봤을 때 거래 대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부분, 특히 고객 예탁금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실제로 뭐 전거래일에 코스피 거래 대금이 7조를 깼습니다. 그 아래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거래 대금이 많지 않다는 것은 유동성도 그리 많지 않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 글로벌 증시로 봤을 때 아무래도 미국 셧다운에 대한 우려. 네. 물론 뭐 우리가 좀 쉴 때 뭐 기든 아니든 방안은 나올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전까지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계속 조정을 받고 있고 특히 나스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그거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긴축 기조가 계속 지속이 네. 되고 있습니다. 물론 9월 FOMC 이후에 11월 나왔던 부분이 24년 점도표가 상향이 되었다는 점. 우리가 그동안 그래도 언젠가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었는데 사실 뭐 연준은 말을 바꾸진 않았어요. 말을 네. 바꾸진 않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늦게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들으면서 시장은 더 큰 충격에 빠졌다는 점. 이런 복합적인 부분이 영향을 가면서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여전히
아직은 뭐 지수라든지 좀 부진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는 굉장히 많지만 우선 반도체 섹터가 살아나기 위해선 섹터가 아니라 시장을 먼저 볼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반도체주와 관련해서 사실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들려오긴 하지만 시장의 힘이 그것을 받쳐주지 못하는 모양새가 계속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편 우리 시장은 오늘까지 열리고 내일부터 쉬어가지만 현지 시간은 오늘은 또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반도체주의 풍향계로 불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번 실적 발표의 관전 포인트는 메모리 업계가 반환점에 돌았는지를 봐야 할 텐데 일단 이 실적이 우리 반도체주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했을 때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전통 반도체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를 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와 사업 구조가 좀 동일해서 그 부분에서 좀 실적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가이던스를 발표를 한다면 우리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거에 비슷하게 따라갈 흐름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풍향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보통 2분기 실적 발표도 그렇고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하고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을 때 그거에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크게 움직이는 경향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발표를 했을 때 뭐 낸드에 대한 재고 부분이라든지 혹은 뭐 추가 감산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쪽을 발표를 하게 됐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는 흐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마이크론의 실적을 좀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 섹터가 강한 상승세를 펼쳤을 때 전통 반도체에서 강한 것이 아니라 AI 쪽이 강했어요. 네. 실제로 보면 AI라든지 HBM 관련됐을 때 이런 쪽에서의 강한 상승세가 나왔는데 지금은 이런 것 같아요. 실제로 HBM 수요는 굉장히 강한 거 알겠어. 그렇다면 전통 디램은 어떤데? 실제로 보면 2분기 실적 저점을 찍었다는 반응은 대다수입니다. 네. 실제로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도 주가 바닥을 띄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주가의 측면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박스권 내에 움직이고 있다는 점. 삼성전자도 보면은 아직까지 큰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작은 박스권 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2분기 실적 저점은 알겠어. 4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한 다음에 그런데 아직 시장에서는 실제로 4분기 때 실적이 턴을 하는지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다. 지금 PC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수요가 빨리 나와주지 않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증시 전반으로 봤을 때 아직 경기가 회복이 된다는 내용이 안 나오고 있고 특히 긴축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쪽에 대한 수요가 살아날 수 있는 시점이 점점 더 늦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마이크론의 3분기 실적을 보고 그리고 가이던스를 본 다음에 그다음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에서의 실적을 보고 그다음에 4분기 실적을 추정을 하겠다라는 심리가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실제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조금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마이크론 쪽에서의 가이던스가 굉장히 잘 나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마이크론 쪽에서의 가이던스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보면 재고도 감소하고 있고 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전분기 대비했을 때 좀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한데 다만 뭐 중국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우리의 눈높이보다 더 잘 나올지 여부는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중국 쪽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마이크론이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적진 않아요. 10% 정도인데 그쪽에서 수출을 좀 일부 판매를 금지를 한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잘 나온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장의 눈높이를 채웠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살펴보신 후에 순차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어서 살펴보면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짚어드렸듯이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 대중국 수출 통제에 무기한 유예 조치를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는 점에서 살펴봤을 때 그러면 중국 내에서 우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수익성을 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일단 긍정적인 뉴스라고 봐야겠죠. 특히 뭐 이쪽에 그 장비 관련했을 때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이 좀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최근에 있었던 뉴스를 보면 SK하이닉스의 칩이 그 화웨이의 그 최신 폰에 들어가 있었다는 이슈 때문에 실제로 유예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불확실성은 굉장히 컸지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는 점을 봤을 때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중국 쪽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좀 되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체 낸드 플래시에서의 40%가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디램에서의 40%, 낸드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 쪽에서의 규제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다른 쪽으로 우회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어요. 네. 애초에 현금성 자산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돈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국을 포기하고 베트남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우회를 하더라도 삼성전자 쪽엔 큰 타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이닉스였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좀 삼성전자와 대비해서 돈도 조금 부족하고 네. 이런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야 됐는데 되지 않는다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타격이 굉장히 심하게 나왔다고 보고 있는데 이 뉴스가 무기한 유예가 되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시름 덜었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뉴스가 나오면서 좀 저격을 받았었던 SK하이닉스에도 훈풍이 작용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추석 연휴 이후 다음 달 6일에 잠정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반도체 업황 전반을 살펴보면요. 사실 좀 증권가에서도 앞으로는 좀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만큼 삼성전자가 좀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시장이 좀 조정 기간이 거친 이후라고 봐야 될 텐데 시장이 조정을 거치고 난다면 주가도 빠르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에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실적 발표 나온 이후에 좀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 특히 4분기 전망이 좋다라는 것을 내용을 확인을 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과 비슷합니다. 사실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좋지 않을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지금 보면은 6월 그 3개월 전과 대비했을 때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30% 하향되었습니다. 네. 그만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저는 오히려 그때를 더 담아야 하지 않을까,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예시를 들어서 제가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중간고사 때 30점, 40점 받을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25점을 맞았다고 칩시다. 근데 그래 내 새끼 우리 아들 이제 네. 공부 못하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조금 화가 나더라도 네. 좀 기말고사를 잘 본다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기말고사 때 실제로 30점, 40점보다 더 높은 50점, 60점, 70점을 받는다면 오히려 그때는 시험 봤어? 잘 못 봤다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한번 그냥 기말고사 준비하자. 이렇게 넘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안 좋다고
또 실망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4분기 실적을 조금 더 기대를 해보면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실제로 반도체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뭐 HBM 관련했을 때 생산 능력이 전년 대비했을 때 2배 증설을 한다. 특히 HBM3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측의 말로는 25년, 26년까지 캐파가 다 찼다. 지금 풀 가동을 할 것이다. 네. 그만큼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나빠질 것이 없고 앞으로 위를 바라보는 상황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게 된다면 지금은 시간의 문제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중장기적으로 매력적인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주 전반을 저희가 오늘 살펴봤는데 탑픽 종목은 어떤 걸까요? 저는 AI, HBM 쪽에서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미 반도체라는 기업을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의 흐름은 AI, HBM 쪽인데 물론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쪽에서의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트렌드는 AI입니다. 특히 AI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다양한 빅테크들이 이쪽에 돈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 도태가 되면 언제까지 계속 도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선점을 하고 점유율을 지켜내기 위해선 계속 돈을 쏟아 부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거에 따라서 AI 시장이라든지 HBM 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특히 단기간 내에는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반도체 쪽에서 접근을 한다면 HBM 쪽에 접근을 하는 게 더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미 반도체인데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TC 본더, SK 하이닉스 쪽에 납품을 좀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의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다. 물론 TC 본더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하입니다. 5% 수준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HBM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AI 시장이 계속 커진다면 앞으로에 대한 매출 비중은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TC 본더 쪽에서의 확실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최대 주주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부회장께서 뭐 최대 주주인데 이제 관련했을 때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 한미 반도체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입니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중국은 황금 연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올 예정인데 중국 소비주가 회복될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황금 연휴를 앞두고 8일 동안 약 2천만 명이 넘는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8일 동안의 연휴 기간 동안 중국의 내수 시장 총 소비액은요, 중견 선진국의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370조 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6호의 대규모 방안 속에서 우리나라 어떤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최근에 한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네. 중국 관광객이 100만 명 정도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 GDP가 0.08% 굉장히 높은 거죠. 네. 200만 명 오면 1.6%니까 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1.7%, 1.5%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한 500만 명 마저도 네. 굉장한 성장률을 보이는데 사실은 네. 아까 2천만 원 말씀 2천만 원 아니고 200만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네. 지금 과거 중국 관광객 수를 코로나 이전까지 보시면 네. 2017년에 417만 명, 18년에 479만 명, 네. 코로나 직전까지 2019년 602만 명이거든요. 근데 저 때만 해도 단체 관광객이 아니라 개별 관광객 수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풀린 거는 8월 10일 날, 지난 10일 날 풀린 거는 중국이 한국의 단체 관광을 허락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거기다가 요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통계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같은 외국인이 들어와도 그러니까 어느 나라 국민들이 더 많은 돈을 쓰고 가느냐. 최근에 일본인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중국 관광객은 일반 다른 외국보다 평균 38% 정도 돈을 더 쓰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육커에 대한 관광 특혜가 네.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거고 지금 올해까지가 77만 명 정도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목표가 200만 명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그 2019년 600만 명 정점을 찍고 나서 계속 줄었다가 네. 뭐 코로나 때는 거의 17만 명까지 줄었는데 지금은 원래 200만 명 목표인데 이번 연휴 때만 네. 한 70만 이상 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서 연휴 특수를 누리고 지금 요즘 다시 한중 분위기가 또 괜찮아지는 것도 나름대로 네. 이번에 이제 부총리가 지금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 시진핑을 네.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로 방한 요청도 하고 이런 분위기도 유커들의 한국 방문을 좀 부추기지 않을까. 그래서 뭐 어쨌든 그 중국 유커들의 관광 수혜주는 올 하반기를 조금 달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코로나19 기간 동안은 방문하지 못했던 중국인들이 이제 다시 또 방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그렇죠. 지난달부터는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단체 관광도 허용을 하게 된 만큼 섹터별로 어떻게 좀 수혜를 받았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통적으로 이제 그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까지 우리가 중국 관광객 수혜주라 그러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화장품, 그다음에 여행사, 그리고 면세점, 그리고 뭐 기타 뭐 카지노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항공 노선 정해져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중국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수혜주는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우선 항공주는 여전히 미지근합니다. 이유는 지금 면세점주나 다른 주에서도 걱정하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 항공료가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이전 같지 항공료가 않다. 네. 우리도 느끼지 않습니까? 뭐 내일부터 연휴긴 하지만 항공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항공료 부담 때문에 예전 같은 특수가 올까라고 굉장히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화장품주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이 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한국 화장품의 인기와 지금 중국 유커들의 화장품은 산업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한국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 생활건강이라든지 한국 화장품의 고가 화장품들은 일종의 명품처럼 중국에 통했는데 이미 그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화장품주에 대한 전략이 완전히 바뀌어 있고요. 네. 이 두 가지 산업이 이제 그 이전과 이후에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그 외에 면세점주나 카지노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호황을 누릴 것 같고 네. 여행주도 개별 관광이 많이 비싸져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특히 최근에 통계를 보면 재미있는 통계가 중국 7월 달 통계를 딱 단적으로 보면 중국 관광객의 거의 70%, 68%가 MZ 세대예요. 네. 그 이전과 달라진 거죠. 그 중국 MZ 세대들이 한국 왔을 때 어떤 소비의 패턴을
할까가 사실은 굉장히 소비주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런 포인트로 유커들이 돌아왔을 때 어떤 전략, 어느 기업에 더 호재가 될까라고 좀 접근하는 것이 저는 중요한 의사 판단의 기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소비 패턴이 어떻게 달라질지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소비주 중에서도 그래도 면세 업계에서는 좀 화색을 띠고 있는 것 같지만 네. 화장품 업계가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중국 내에서도 애국 소비라고 불리는 거차오라고 하는 게 열풍이 네. 좀 불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만큼 따이공이라고 하는 보따리상들이 매출을 어떻게 발생시켜 줄 것인가를 좀 봐야 한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뭐 대형주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은 돌파구를 좀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당분간 돌파가 없다 봅니다. 최근에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MZ 세대들의 네. 그 소비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립스틱 효과라고. 이제 가격은 싸지만 소비자들이 만족을 줄 수 있는 상품이 주로 판매되는 현상을 이제 립스틱 효과라 그러는데 예전에 유커와 달리 최근에 유커들은 이 립스틱 효과를 되게 많이 누려요. 그래서 오히려 그 유통 중에서도 면세점도 괜찮지만 오히려 현대백화점 더 현대서울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우리가 아는 올리브영 같은데 이런 데를 찾는 중국이 많은 거고 그리고 화장품은 주로 그 이전의 소비 패턴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따이공들이 대량으로 뭔가를 사가서 어떤 이런 것들이 주요 어떤 소비 패턴이었는데 그 이전과 이후가 이제 화장품 시장이 많이 달라진 게 중국의 화장품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자국 소비가 늘었고요. 그 최근에 보면 최근 화장품주를 뜨는 걸 보면 네. 실리콘투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CNC 인터내셔널, 클리오 코스메틱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중국 시장이 아닙니다. 미주 시장이에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이 저는 가장 큰 그 판단 착오가 뭐였냐면 네. 그 이전에 중국 시장이 굉장히 화랑이었을 때 미주 시장의 유럽 시장을 적극적으로 두드리지 않았다. 안 될 줄 알았는데 최근에 이런 기업들을 보면 네. 미주 시장, 유럽 시장에 통하고 있거든요. 이 기업들이. 네. 그러니까 그 시기를 너무 안타까운 타이밍을 놓쳤다. 그래서 대형주였던 아모레퍼시픽과 LG생거는 중국의 유커들이 네. 다시 되돌아오더라도 그렇게 높지 않다는 그러니까 주가가 반영해주고 있고요. 오히려 현재 보시면 미국이나 네. 유럽, 일본, 동남아 쪽에 증가율이 높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네요. 중국은 오히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네. 네. 그리고 그 한국 코스메틱이나 그다음에 그 ODM을 하는 업체는 그대로 네. 다 가지만 화장품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화장품주를 볼 때 오히려 지금 미국, 유럽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상품을 통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 기업들 좀 유심히 보는 것도 니치마켓 쪽 화장품주를 좀 새롭게 보는 관점이 아닐까. 네. 좀 그렇게 보는 것이 중요한 어떤 투자의 판단 기준일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은 좀 마케팅 전략이 좀 아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주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화장품주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중국 소비주 중에서도 카지노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또 3%대 하락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사실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도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만큼 황금 연휴 이후에는 다시 또 상승세를 나타낼 수도 있을까요? 카지노주는 네. 주 소비 계층이 누구냐면 VIP입니다. 아시다시피. 네. 그러니까 일반 아까 우리가 했던 화장품이나 면세점 같은 경우는 일반 소비자들 위주의 시장이었다면 카지노주는 철저하게 VIP 시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이엔드 시장이죠. 보통 카지노 시장을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가를 논할 때 뭘 보냐면 드롭액이라 그러는데 카지노 고객이 칩으로 바꾼 고객이 몇 명이냐를 보고 보통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파라다이스의 통계를 보니까 2019년 대비 94%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2019년이 중국 관광객 최고일 때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까지 벌써 이제 개방한 지 한 달 됐는데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앞으로 카지노주는 굉장히 실제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예상입니다. 물론 지금은 주가는 좀 이렇게 상승폭이 있지만 네. 특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인천에 그렇게 대규모 리조트를 지어놓고 네. 실질적인 매출이 일어난 건 아직 없거든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네. 그동안 코로나 기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쪽을 좀 보는 것도 저는 중요하고 특히 이제 이 중국 유커들의 방문의 패턴이 아까 저는 두 가지로 크게 읽히는데 예전과 달라졌던 점은 예전에는 뭐 3,000명씩 몇천 명씩 막 이렇게 뭐 말 그대로 그룹으로 와서 뭔가 소비하고 가는 패턴이었다면 지금은 우리나라도 여행이 그렇듯이 옛날에 단체 관광을 갔다가 지금 젊은이들 단체 관광 안 가지 않습니까? 네. 개별로 끊어서 개인으로 가죠. MZ세대가 그렇게 바뀌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이 VIP들이 어디를 갈까 할 때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지 않고 뭐 이렇게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로 오는데 네. 최근에 일본의 오염수 문제 때문에 방류 문제 때문에 중국이 일본 방문을 원래 1위였는데 네. 선호도가 줄고 있다는 것도 저는 큰 호재라고 봐요. VIP들에게.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MZ 세대들이 주로 소비하는 패턴의 관련주 그리고 이 VIP들이 움직이는 패턴의 관련주 저는 이 두 개. 그러면 결론은 면세점, 네. 네, 고급 패턴 그리고 이 MZ 세대들은 오히려 올리브영이라든지 더 현대서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소비를 하는 패턴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좀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단체 관광이 열린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VIP 매출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앞으로를 조금 더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연세 업계 역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경절 연휴도 있고 중추절 연휴가 있는 만큼 굉장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연휴 특수 외에도요. 하반기로 갈수록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하실까요? 지금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은 2016년도에 한 해의 면세점의 전체 매출 중에 64%가 중국인들이 사간 매출이었어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롯데면세점 같은 경우는 전체 그 당시 6조 원 매출 중에서 4조 2천억이 중국 관광객이 소비를 해준 거였어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 패턴은 돌아올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특히 신라면세점이나 롯데면세점 같은 경우는 이 수혜를 분명히 누릴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호텔 신라의 실적 전망이 분명히 예상되고 하반기 예상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호텔 신라의 면세점 운영 기업 중에 그 호텔 신라가 면세점 운영 기업 중에 매출이 가장 높거든요. 당연히 수혜를 가겠죠. 그래서 호텔 신라의 3분기는 기대 이하 영업이익을 볼 수 있지만 4분기부터는 분명히 나아질 것이다. 면세점 쪽을 좀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면세점 쪽을 바라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일단 200만 명의 유커의 방한 기대감 속에서 중국 소비주는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사실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도 코스닥 시장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사실 9월 시장 자체가 약세였잖아요. 그렇다면 중국 소비주가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질지도 궁금하고요. 투자 전략 저희가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저는 이번 중국 8월 10일 이후에 중국 단체 관광객이 이제 개방되면서 분명히 중국 관광객이 늘 거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중국 관광객 특수를 누렸던 2016, 17, 18, 19 이 한 5년 동안의 패턴과는 분명히 다른 패턴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게 좀 유념을 해둘 필요가 있고 특히 그 패턴의 변화는 첫 번째는 중국 방문객들의 구성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MZ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방점을 좀 두고 싶고 이 세대들이 어떤 소비 패턴을 나타내는가도 보고 있고 아까 리스틱 효과라 말했듯이 중국 관광객이 예전처럼 막무가내 사가는 소비 패턴이 아니라 실속 위주의 소비 패턴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리고 또 달라진 거는 5년 전과 지금과 달라진 점은 웬만한 건 이제 중국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소비 패턴이. 한국에서만 살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사라졌다.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한국 관광객들이 옛날에 일본 가면 꼭 코끼리 밥솥 사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물론 우리나라 쿠쿠나 이런 것들 사가고 있긴 하지만 이런 소비 패턴의 변화들을 잘 감독해야 된다. 만약에 중국 유커들의 소비주 관련 패턴들을 직접 경험하고 싶다면 저는 명동을 가보라고 추천합니다. 투자하는 분들이. 최근에 제가 지난주도 가보고 이번 주에 명동을 가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아직 명동에는 빈 가게들도 있고 옛날 같은 부쩍지근한 분위기는 아니지만 분명히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보냐면 명동에서 가장 비싸다는 그 가게들이 있어요. 그 가게들이 어떤 브랜드로 채워지는가가 핵심입니다. 그 브랜드가 소비주에 통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그 로드샵 화장품 뭐 그런 것들이 그 자리를 다 채웠거든요. 가장 비싸다는 그 지점에 지금은 다른 것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 몸으로 경험해 보시면 내가 어디를 투자해야 되는 거 분명히 알 것이고, 그리고 중국인들이 그 이전에 방문할 때는 대부분 어디를 방문했는지 최근은 방문지가 좀 달라졌어요. 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뭐 중국 그 관광 코스 같은 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중국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여행 코스가 나와요. 네. 그러면 어디를 주로 가느냐를 알 수, 이런 것들을 직접 보면서 어디를 투자해야 되는지를 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소비 패턴도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연휴 기간 이용하셔서 한번 명동에 방문하셔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체감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반도체주 전반을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다음 달 6일에 실적을 발표하는 이슈가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는 낮은 실적 기대감에도 매력적이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탑픽 종목으로는 한미 반도체를 짚어주셨는데요. HBM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미 반도체를 공략해보면 좋겠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또 긴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중국인들의 방문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6호 휴가에 면세 카지노를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